휴가정인 이재명 대통령이 SNS로 상당히 활발한 소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능을 100일 앞둔 수험생들에게 격려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실은 뭐 휴가가 아닌 거죠. 또 대통령 휴가를 안 가면 또 대통령실이나 부처의 공무원들도 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휴가를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밝혔는데 바로 수험생들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인데 수능 100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럴 때 참 긴장되거든요. 초조하기도 하고 이때 끝까지 자신을 믿어라. 스스로 사랑하는 걸 잊지 않기. 이럴 때 자신감을 잃기가 참 쉽습니다. 날씨는 덥죠. 공부는 잘 안 되죠. 수능일은 시시각각 다가오죠. 이런 이제 대통령의 따뜻한 이제 격려가 전달이 되는 것이고 일찌감치 진로를 정해서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는 분들도 축하를 한다. 왜냐하면 꼭 우리 청년들이 수능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각각 자기의 어떤 재능과 특성을 가지고서 이미 또 사회로 진출하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도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각별한 위로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꾸려나가라, 꿈을 쫓아가라 이런 메시지를 이재명 대통령이 남겼습니다. 예. 보통 대통령들 수험생 격려 메시지가 수능 당일날 주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100일을 앞두고 나온 것도 이례적이고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이 취임 전에도 이 정치인, 그러니까 당 대표 시절이라든가 이럴 때 보면은 수험생들은 꼭 챙겨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본인이 정상적인 그런 어떤 제도권 학제를 이렇게 떠나서 검정고 출신으로 어렵게, 고학이라고 하죠. 어렵게 공부를 해서 대학을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힘든지라는 걸 본인이 잘 알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뭐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이런 거 관계없이 이제 애틋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일화도 좀 있고요. 준비된 자료 한번 볼까요? 왼쪽에 이거 수험표 요게 공개했던 게 2022년 수능 그 전날이었는데 이 수험표를 공개하면서 이제 나도 여러분들처럼 추운 날 이 어두움을 뚫고 시험을 보러 간 적이 있었다. 그때 앞서 잠깐 소장님도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을 믿고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 나올 거야. 격려를 하는 거죠. 그런 마음도 했었고 아마 한 장 더 있을 텐데 자료 화면이 그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저거는 일기장입니다. 요 일기장은 2013년 그 다음에 또 수능 전날 또 공개한 건데요. 저기 내용들 좀 보면은요. 인생을 긍정하기로 했다. 오늘부터 정말로 공부하겠다. 대학은 동아줄이었다라면서 당시에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려운 시기에 공부를 하게 됐던 그 당시 심정을 전달을 하면서 결국은 이 공부라는 게 젊은 시절 청년들한테는 자신의 어떤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라는 점을 본인 스스로 경험했던 걸 그대로 이제 일기장에 투영했던 거를 보여주면서 열심히 공부 좀 합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조금 애틋한 게 있습니다. 아마 당시에 좀 가정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대학을 합격하는 건 좋은데 합격하고 난 다음에 등록금 문제에 대한 그런 고민이 좀 일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참 어려운 시절에 공부를 했구나라는 거를 저 일기장 면을 통해서라도 조금은 좀 느낄 수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공부가 대통령에게 무슨 의미였는지가 저 수험표를 간직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간절했던 거죠. 대학이라는 게 그만큼. 자, SNS 메시지가 한 건 더 있었는데 그 올해가 히로시마 원폭 투하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곳에는 이제 일본인들뿐만 아니라 당시 조선인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있었던 셈인데 이분들을 좀 위로하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훈들을, 영혼들을 또 위로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한일 관계에 관련된 부분도 좀 더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의 메시지겠죠. 왜 이 메시지가 나왔냐면 바로 그 날짜입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그리고 그로부터 3일 뒤인 9일은 나가사키에 사실 뭐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일본의 이 대동아 공영권을 부르짖는 이 제국주의의 또 종지부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은 그렇게 했지만 참 많은 희생자도 뒤따랐습니다. 그런 만큼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 원폭투하 80주년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평화의 가치는 굳건해야 된다. 원폭은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박영근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조선인들의 희생도 매우 컸습니다. 피해자 유족에게는 오랜 고통. 이게 또 원폭 피해가 방사능이 노출되면 그 이후의 삶에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본 야구의 영웅 장훈 선수도 관련이 돼 있고요. 원폭 피해자법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상혼을
이 상흔을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아직까지도 그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피해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 히로시마에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이제 위령제도 열리게 됩니다. 그런 만큼 그런 부분들이 더 위로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바로 시기를 맞추어서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대통령이 휴가 중에도 이 원폭 피해 관련 메시지를 챙겼다는 점 아무래도 대일 메시지가 될 수도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번 달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이후에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게 사실은 그 동안에도 좀 약간 관례 비슷하게 일반적으로 있어왔던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이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한일 정상회담도 열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막 그런 말씀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 또 일각에서는 한미 정상회담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러니까 귀국길에 일본을 들러서 이시바 총리를 만나지 않게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글쎄 뭐 그렇게까지 해서 이렇게 되면 약간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가다가 중간에 들르는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조금 격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여지도 좀 있어서 그렇게 할지는 싶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부인을 좀 했고요. 한 일본과의 정상회담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원폭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가 최근에 관세 협상 때문에 참들 곤혹을 치렀던 나라들 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그 동병상련도 좀 일부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 협상 관련돼서 이시바 총리가 계속해서 조금 대미 강경 어떤 목소리를 또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하고 좀 서로 좀 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서로 얘기를 조금 더 진지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한일 정상회담 이 부분이 이제 그 한미 정상 이후에 이제 당연히 좀 예정이 됐다고 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건 셔틀 외교 요거를 이제 다시 좀 다시 되살리는 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양측 모두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 조현 외교부 장관이 네. 이 한미 정상회담 일정 조율을 위해서 미국을 갔는데 가기 전에 일본을 먼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교부 장관의 첫 순방지가 일본이 된 셈이었거든요. 거기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만났고 한일 간의 셔틀 외교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한일 정상회담 셔틀 외교로 이어질 가능성도 좀 보입니다. 그럼요. 이재명 대통령도 계속 셔틀 외교, 한일 관계는 좋아야 된다. 성숙하고 굳건한 관계로 가야 된다는 것을 전화 통화상에서도 최초로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요. 또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일본을 갔을 때 이렇게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만나겠다고 한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네. 한국이 그만큼 중요한 국가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특히 우리가 한일 관계가 상당히 굳건하고 성숙하게 가는 데 있어서의 형식적인 부분 바로 셔틀 외교. 왔다 갔다 이게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또 11월에 에이펙이 있기 때문에 이시바 총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속히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고 박영크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실제로 우리가 또 일본 협상팀으로부터 상당히 그런 꿀팁들도 많이 얻어서 이번에 우리가 협상에도 도움을 받고 또 참고를 한 만큼 그만큼 최근에 한일 관계는 상당히 굳건하고 물론 뭐 과거사나 이런 부분들은 또 별도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런 미래 협력적 관계는 상당히 단단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음 주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고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휴가적인 이 대통령이 포스코 ENC에 대해서 건설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대통령실 브리핑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 ENC에 대하여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또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예. 헌정사상 최초로 이뤄졌던 국무회의 생중계 그 심층 토론의 주제가 바로 산업재해 근절 방안이었습니다. 포스코 ENC를 콕 집어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너무나 연쇄적으로 사람이 죽어나가다 보니까. 그런데 또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적어도
포스코 ENC 정도라면 그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또 외국인 노동자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부분입니다. 김민석 총리도 이야기를 하지만 후진국 산재를 극복해야 선진국으로 도약을 할 수 있다. 예. 우리 이런 겁니다. 추락 사고, 끼임 사고, 감김 사고. 이건 사실 후진국형 산재란 말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 ENC를 콕 집어서 미필적 고의 살인이다. 이것은 아무리 의도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예방에 철저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포스코 ENC는 이재명 대통령의 질책 후에 다시 또 사고가 벌어졌다. 그것도 감전사고. 물론 뭐 산업 현장이라는 건 상당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전장치, 비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이 현장 안전 수준 자체가 완전히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 부분이 안 되고 있다. 2명이 일을 해야 되는 뭐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인재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휴가 중에 이런 것까지 이제 또 이재명 대통령이 챙길 수밖에 없는 상황. 이 부분이 더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휴가 중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로부터 계속 보고는 네. 받고 있습니다만 해서 전망은 휴가 후에 관련 조치가 있지 않을까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휴가 중임에도 상당히 강력한 조치를 지시를 했습니다. 요즘 대통령 가장 아마 휴가 중에서 집중하고 있는 게 결국 한미 정상회담 준비 우리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요. 그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준비를 하고 있던 그 집중력을 깬 사고니까 이제 그만큼 이게 이 대통령이 이 부분을 엄중하게 얼마나 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오랫동안 관행처럼 굳어져온 이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 문제가 이게 참 얼마나 개선하기 어렵냐라는 예.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이 포스코 ENC 사례가 아닐까 싶고요.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강력한 조치를 그러니까 뭐 건설면허 취소 같은 이런 조치를 얘기를 할 정도인데 지난번에 그 가짜뉴스 유포하는 그 유튜버들 얘기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그때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이 사람들을 결국 돈을 못 벌게 하는 게 가장 큰 징벌이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거는 결국 면허를 취소해서 아예 건설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 또는 수주를 못 받게 하는 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뭐 지금 사실 건설 현장에서 가장 하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외국인 근로자도 되게 많은데 외국인 근로자들 이 고용 쿼터를 아예 뭐 안 준다든가 그래서 사람을 못 구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되고 뭐 대출 같은 이런 규제 이거는 사실 뭐 그동안에도 해왔던 것들이고 결국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포스코 ENC가 이 중대 이 산업재해, 건설재해 관련된 시범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이렇게 본다면 상당히 좀 높아졌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가 됐든 간에 시범 케이스가 돼서 그걸 보고 얼마나 강도 높게 처벌을 받고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회사가 막 존폐 위기에 끼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된다라는 거를 다른 건설사들이 본다면 좀 알아서 좀 더 좀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지난 국무회의 토론 때도 사실 모든 정부 부처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논의가 되긴 그렇죠. 했었습니다. 이번에 나온 얘기 그러니까 건설 면허 취소라든가 정부 입찰 제재라든가 또 뭐 그 주식에 공시를 내서 이제 주가를 아주 떨어뜨리는 여러 제재 그런 방안들이 것도 있죠.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경찰의 좀 네. 전담 수사 조직을 만들어서 이 수사를 좀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렇죠. 경찰이 굉장히 발빠르게 이 조직을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산업재해가 벌어졌을 때 뭐 건설 현장에서 누가 이게 다치거나 죽거나 했을 때 경찰 신고를 하죠. 그러면 이제 와서 보죠. 근데 사실 이거를 다른 일도 하는 와중에서 이거를 하다 보니 집중을 할 수가 없는 예. 거죠. 그럼 이제 전담팀이 만들었다라는 걸 이제는 어떤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건설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전담팀이 가서 그것만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게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런 현장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일 안타까운 거는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 그 피해자분들 또 그분들의 가족일 겁니다. 당장 생계가 막막해질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피해 관련된 조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구제 또는 피해 보상도 빨리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사실 그동안에는 그런 게 어려웠다라는 거죠. 근데 이 전담팀이 구성됨으로써 피해에 대한 뭐 사고 원인부터 조사가 좀 빨리 끝나게 되면 당연히 피해에 대한 구제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아주 뒤늦었지만 경찰이 이런 전담 조직이 만들었다는 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포스코 ENC는 일단 예.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사내 기강 잡기에도 나선 모습입니다.
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개선이 있어야 됩니다. 사장은 대표는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고 그렇다고 해서 다친 사람이 또는 돌아가신 분이 돌아오지는 않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 김영은 고용부 장관도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책임을 묻는다고 했는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 산업안전보건법도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질적인 우리의 인식, 처벌이 아니라 처벌도 제대로 또 실효적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고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5인 미만 사업장 구멍 나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구멍이 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정말 챙겨야 될 부분들이 고령자, 외국인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돈보다는 안전이 우선이다.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가 이렇게 내내 지켜보고 있으면 또 AI 기능에 기반한 CCTV로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관찰되고 있으면 사고가 덜 나겠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청과 하청의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원청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규정을 매뉴얼을 적용하지만 하청 근로자들은 1차 하청, 2차 하청, 3차 하청, 4차 하청 신경을 안 씁니다. 네. 이게 다 비용 구조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들부터 개선하기 위한 그런 좀 실효적인 체계가 정비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